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7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강남역 앞 벤치 한 남자가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0.5초라도 늦으면 공친다는 공포에 떨립니다. 그는 한 회사에서 30년을 버텼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직할 때는 부장 직함을 달고 나왔던 사람, 부장님 소리 들으며 살던 남자가 왜 환갑이 넘어 이름 없는 기사로 불리며 밤거리를 헤매고 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그를 이 차가운 골목으로 내몰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불경기와 코로나를 지나며 플랫폼이라는 구조 안에서 시니어들이 어떻게 존엄을 잃어가게 되었는지 7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철입니다. 30년 동안 중소기업 인쇄소에서 총무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직원들 월급 챙기고 자재 발주하고 거래처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한 달이면 수천 장의 인쇄물이 제 손을 거쳐 나갔고 한 해면 수백 건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30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쳤으니 은퇴하면 퇴직금으로 소박한 평화는 누릴 줄 알았어요. 등산도 다니고 아내와 여행도 가고 손주들 데리고 공원도 산책하고 그게 제가 꿈꾼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19년 제가 57세 되던 해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해요. 요즘 너무 불경기라. 사장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몸바쳐온 저를 불경기라는 한마디로 길거리에 내쳐버린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절약하면서 살 수 있겠지. 그때만 해도 노후 준비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는 제 자식들의 삶부터 갉아먹더군요. 전세금은 치솟고 결혼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5천만 원을 꺼내줬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도 힘드실 텐데 제가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 사는 게 아빠한테 효도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딸이 전세 구한다고 했을 때 4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전세금이 2억 5천. 딸도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아빠는 좋단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흘린 눈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던 그 약속도 거짓말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의 빚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받을 때는 지옥 같은 빚인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권리가 되더군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7년의 고통을 알았을까요? 그렇게 9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퇴직금 6천만 원. 이 돈으로 조금 아껴 쓰면서 일자리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로 100만 원씩 나갔고 대출 원리금 상환 62만 원, 관리비 25만 원, 월 187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퇴직금 다 까먹겠구나. 퇴직금은 그때 이미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도 있고 버티다 보면 연금도 나올 거야. 아내는 그렇게 위로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만 62만 원.
그리고 관리비 25만 원. 연금은 만 63세부터 나옵니다. 그때까지 6년. 6년을 어떻게 버티지? 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비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불경기라 편의점 야간 알바를 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벌써 구했어요. 불경기에 젊은 사람들도 잘려나가는 판에 57세인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대리운전 광고를 본 게 그때였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앱만 있으면 바로 시작. 그리고 대리운전 앱을 깔았습니다. 2019년 제 인생 처음으로 밤거리에 섰던 날입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7년 동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될 줄은. 선배 기사들이 말했습니다. 너 늦게 왔어. 2016년 황금기는 다 지나갔어. 그때는 수수료도 싸고 콜이 넘쳐나서 하룻밤에 30만 원도 찍었다는데 제가 시작할 때 이미 시장은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대리운전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강남역을 헤매고 새벽마다 집에 들어오는 삶. 그렇게 6년을 버텼습니다. 드디어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은행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130만 원. 통장에 그 숫자가 찍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6년을 버텼구나. 이제 좀 살만하겠다. 아내도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대리운전도 그만하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월 38만 원. 이게 뭐야? 직장 그만두고 지난 6년 동안은 대기업 다니는 큰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아들 덕분에 건보료 한 푼 안 내고 버틴 거였죠. 그래, 나중에 연금 나오면 그때부턴 내 돈으로 내야지. 막연하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시스템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연금 13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나라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아들의 피부양자에서 탈퇴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당신도 소득이 생겼으니 정식으로 돈을 내라는 거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부양자일 때는 아무 상관없던 제 명의의 25평 아파트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무거운 재산 점수로 돌변해 제 목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은 연금뿐인데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 38만 원이라는 벌금 같은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줘서 월 15만 원 정도였는데 2배 반이 넘는 금액이 날아온 겁니다. 25평 아파트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산을 처분하시거나 소득을 줄이시면 됩니다. 집을 팔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 130만 원, 건강보험료 38만 원, 여기에 대출 상환과 관리비,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면도 못 삽니다. 전기세도 못 냅니다. 이게 나라냐? 저는 그날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제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혼자 다 마셨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지만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6년 동안 밤거리를 헤맸는데 연금 받아도 또 나와야 하는 현실. 그게 참 서러웠습니다. 첫 달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월말 정산 200만 원. 수수료 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연금 합치면 280만 원이니까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또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52만 원, 14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왜 또 올랐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지난달 소득이 200만 원 잡혔네요. 그래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담당자는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을 안 하면 당장 먹고 살 수 없고, 일을 하면 벌금처럼 건보료가 쏟아지고, 일하면 할수록 건보료가 오르는 구조. 저는 덫에 걸린 쥐 같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죽겠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어요. 당신 혼자 고생하게 둘 순 없잖아요. 안 돼. 당신까지 나가면 나도 나갈게요. 우리 같이 버텨봐요. 평생 살림만 하던 아내, 아이들과 제 뒷바라지만 하던 아내, 그 아내가 마트 구인 광고를 오려왔습니다. 계산대 캐셔, 하루 8시간, 주 6일, 월급 150만 원. 저는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 허리도 안 좋잖아.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당신이 밤에 고생하는데 나라도 뭐 해야죠. 아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내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산대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요. 이 정도야.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더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종아리를 주물러줬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주물러줬지만 붓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또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52만 원. 아내 소득까지 합산됐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소리쳤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책정됩니다. 그럼 우리 부부가 죽도록 일해서 건보료만 내라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 연금 130만 원, 제 대리운전 150만 원, 아내 마트 월급 150만 원, 합계 430만 원, 여기서 건보료만 52만 원, 거기에 대출 상환,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몸을 갈아 넣어 벌면 벌수록 건보료는 우리를 비웃으며 치솟았습니다. 일해도 죄인, 쉬어도 죄인,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 볼 시간조차 없는 삶. 저는 밤 9시에 나가서 새벽 6시에 들어왔고, 아내는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1시간. 그마저도 너무 피곤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느 날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지.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냈습니다. 법 어긴 적 한 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일하면 할수록 벌금을 내야 합니까? 플랫폼은 그 와중에 우리 부부의 절박함을 비웃으며 수수료를 떼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6년 전 제가 처음 대리운전 앱을 깔던 그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리운전 앱을 처음 깐 게 2019년이었습니다. 57세 퇴직하고 바로 뛰어들었죠. 평생 일만 할 줄 알았지 스마트폰 사용할 줄도 잘 몰랐던 저에게 대리운전 앱은 또 다른 장벽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잘못 눌러서 코를 놓치고 밤이슬 맞으며 길가에서 앱만 쳐다보는 내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강남역 뒷골목에서 앱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콜이 안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이게 맞나? 뭔가 잘못된 건가? 그때 옆에 서 있던 저보다 선배 젊은 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님, 처음이세요? 네, 오늘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늦게 오셨네요. 2016년 황금기는 다 지나갔어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도 10%밖에 안 됐고 콜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하룻밤에 30만 원도 찍었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하룻밤 20만 원 벌면 잘 버는 겁니다. 선배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 주 저는 하루 평균 15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9시간을 헤매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겨우 적응하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플랫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프로 멤버십? 이름은 거창한데 속을 들여다보니 기가 찼습니다. 한 달에 22,000원을 내야만 좋은 콜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에 쪼들리고 생활비가 부족해 밤이슬 맞으러 나온 저한테 이제는 일할 기회조차 돈 주고 사라는 세상. 그 전부터 이미 조짐은 있었습니다. 콜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5분이면 콜이 왔는데 이제는 20분, 3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강남역 골목에서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응시했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기다리는 기사들이 수십 명, 모두 지친 표정으로 앱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월 22,000원. 이걸 결제하면 우선적으로 콜을 배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콜 못 받아요. 선배 기사가 귀띔해줬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알고리즘이 형님을 뒤로 밀어버려요. 좋은 콜은 다 프로 회원한테 가고 형님한텐 쓰레기 콜만 와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월 22,000원. 얼마 안 하는 금액이었지만 아까웠습니다. 결국 저는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프로 멤버십 결제 완료. 월 22,000원이 자동 결제됩니다. 말이 좋아 멤버십이지 이건 자릿세입니다. 노점상이 시장 관리비 내듯이 저희는 앱에 자릿세를 내는 겁니다. 안 내면 장사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수수료. 플랫폼은 수수료가 15%라고 홍보합니다. 광고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공정한 15% 수수료. 하지만 제가 시작했을 때는 10%였습니다. 2019년 초만 해도요. 그런데 2020년에 12%로 올랐고 2021년에는 15%, 2022년에는 18%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2만 원을 결제하면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얼마일까요? 먼저 플랫폼 수수료 15% 3,000원, 여기에 건당 보험료 1,500원, 프로그램 이용료 500원, 정산 수수료 300원, 합계 5,300원, 2만 원에서 5,300원을 떼면 남는 건 14,700원. 체감 비용은 26.5%,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공식 수수료는 15%입니다. 플랫폼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노동의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하룻밤 20만 원을 벌면 6만 원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 프로 멤버십 22,000원, 이동할 때 쓰는 교통비, 프로그램 사용료의 보험료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일을 할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20대 젊은이가 대리운전을 시작한다며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이거 돈 많이 벌어요? 글쎄, 하룻밤 15만 원 정도. 15만 원이요? 9시간 일하고 15만 원이면 시급이 1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요? 그건 기사가 책임져야지. 에이, 저는 안 해야겠네요. 차라리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게 낫겠네요. 그 젊은이는 그날로 앱을 지웠습니다.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같은 젊은 기사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말에,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부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사가 25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30만 명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니 경쟁만 치열해졌습니다. 20대, 30대들은 이 구조를 이미 간파했습니다. 밤샘 노동의 피로, 사고의 위험,
그리고 플랫폼이 짜놓은 교묘한 수수료 구조. 계산기 두드려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건 손해보는 장사라는 걸. 하지만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요,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손해인 걸 알아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을 잘 써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대출 이자 갚아야 하니까요. 결국 이 바닥은 다른 선택을 하기 두려운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됐습니다. 플랫폼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수수료를 올려도 멤버십을 강요해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그날 밤 강남역 골목에서 앱이 울리길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인 걸까? 돌이켜보니 수입은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월 150만 원씩 벌던 게 이제는 100만 원도 힘들었습니다. 곧 더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들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앱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대출 이자가 기다리고 있고 생활비는 더 줄어들 테니까요. 플랫폼은 우리를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라면 수익도 위험도 함께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은 플랫폼이, 위험은 기사가 온전히 떠안는 구조. 그게 정말 파트너십일까요? 그게 그때 제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코로나와 함께 더욱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연금 나올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버티자. 매일 밤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코로나. 처음엔 뉴스에서 중국 우한 이야기를 듣고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월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그 짧은 한마디에 대한민국 모든 도시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전염병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대리기사들에겐 거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2차, 3차를 가며 술자리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강남역, 논현동, 고잔동. 불야성을 이루던 그 거리가 한순간에 암전된 공동묘지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8시에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대기 중. 30분이 지났습니다. 콜이 안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술집, 카페. 모든 가게가 셔터를 내렸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밤 9시만 되면 거리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3시간을 공원 벤치에서 얼어붙은 채 기다려도 콜 하나 울리지 않는 지옥. 그 공포를 아십니까? 스마트폰 액정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수십 명의 기사가 유령처럼 거리를 서성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편의점 앞에서 앱만 응시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콜 하나가 왔습니다. 드디어 저는 0.3초 만에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발지는 아파트. 거리 3km. 수수료 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6시간을 헤매고 번 돈은 3만 원.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안 되겠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6시간 일하고 3만 원 벌었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코로나와 맞물려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2차, 3차 대신 홈수를 택했습니다. 대리운전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어쩌다 태우는 손님들도 달랐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회식을 거의 안 해요. 1년에 2~3번?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인식이 회식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아예 술을 멀리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주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월말 정산을 확인했습니다. 80만 원. 수수료 빼면 손에 남는 건 4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더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앱에 알림이 떴습니다. 기사님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왜 제 등급이 내려갔습니까? 이번 달 목표 콜수를 달성하지 못하셨네요. 손님이 없어서 콜을 못 받은 건데 왜 내가 등급이 낮아져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시스템 기준에 따른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죽을 지경인데 기준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도와드릴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등급이 내려가면 좋은 콜을 못 받습니다. 알고리즘이 저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나마 있는 콜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콜이 없어서 등급이 떨어지고, 등급이 떨어지니 콜을 더 못 받고, 콜을 못 받으니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 돈이 부족하고, 저는 그 악순환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하룻밤 9시간을 꼬박 세워도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돈을 손에 쥐던 새벽, 졸음을 참을 때마다 눈물이 잉크 냄새 나던 제 지난 30년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30년 동안 부장으로 일했는데 왜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저는 핸들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종일 서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플랫폼은 거대한 시스템 뒤에 숨어 굶주린 시니어들이 콜 하나에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강남역 골목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호황이었던 게 배달이었습니다. 형님, 배달 한번 해보세요. 요즘 대박이에요. 선배 기사가 귀띔해줬습니다. 오토바이만 있으면 하루 20만 원은 벌어요.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사려면 150만 원. 그것도 중고로요. 장비까지 사면 2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오토바이 보험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위험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다. 60대 몸으로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여보, 배달은 절대 안 돼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당신 나이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 우리 둘 다 끝나는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배달을 포기했습니다. 경비 자리도 다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면접도 못 봅니다.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어요. 청소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마다 출입이 통제되고 인력을 오히려 줄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공장은 나이 제한에 걸렸습니다. 60세 미만만 지원 가능합니다. 결국 제게 남은 건 대리운전뿐이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아무리 높아도 프로 멤버십을 강요당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의 지갑뿐만 아니라 인심까지 닿게 했습니다. 어쩌다 잡히는 귀한 콜의 손님들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요금은 이미 앱에 찍혀 정해져 있는데도 손님들은 1분 1초 단돈 1,000원에 혈안이 되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로 가요? 왜 이쪽으로 빠져요? 여기 통행료 나오는 길이잖아. 손님, 이 시간에 저쪽 길은 공사 중이라 이 길로 가는 게 10분은 빠릅니다. 아, 됐고. 내 차 기름값 아저씨가 내줄 거야? 왜 내 돈 내고 고속도로를 타냐고. 일부러 시간 끌어서 대기료 받으려는 거 아냐? 미안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정해진 길로 가도 욕을 먹고 빠른 길로 가도 욕을 먹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제 뒤통수에 대고 손님은 혀를 찼습니다.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왜 나와서 민폐야? 그 말은 심장을 찌르듯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팁이라도 10,000원 쥐어주며 고생하셨어요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00원이라도 아끼려 혈안이 됐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만취한 20대 청년을 태웠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왜 이런 거 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웃었습니다. 집에 돈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운전만 했습니다. 참아라, 김민철. 참아. 하지만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던 총무부장이었지만 이제는 20대 청년의 무시를 견뎌야 하는 서비스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겨우 콜 하나를 잡고 달려간 곳은 강남역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남성 둘이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조정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 예전 인쇄소에서 제 밑에 있던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가르쳤던 후배 김주호. 그 친구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아니세요? 후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총무부장으로 수십 명의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던 제 손이 핸들을 잡은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김민철 부장님 맞으시잖아요. 김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빗물이 앞 유리를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후배는 미안한 듯 혹은 동정 섞인 눈빛으로 계속 백미러를 통해 저를 살폈습니다. 옆자리 친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용히 해. 우리 회사 전 부장님이야.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15분이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18,000원.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제 곁으로 다가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부장님, 저희 다음 달에 인쇄소 직원들 모임 있는데 나오실 거죠?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생각해 볼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김주호는 우산을 펴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30년 자존심이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처박히던 밤, 저는 더 이상 김민철 부장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배정한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비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사실은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국 데워놨어요. 식탁에는 식은 국과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입맛 없어요? 아니, 그냥.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플랫폼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손님 평점 3.5점. 운전이 거칠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평점 관리에 유의해주세요. 아마 제가 너무 서두르다 운전이 거칠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기계는 제 눈물 따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데이터로만 저를 난도질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버텨요. 우리가 바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7년을 버텼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연금 나올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금만 나오면 숨통이 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 밤마다 강남역, 논현동, 고잔동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네. 틈틈이 스트레칭 하시고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만성 피로. 잠을 자도 피곤했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낮에 자고 저녁에 다시 나가는 생활. 몸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낮이 바뀌니 소화도 안 됐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좀. 그리고 당뇨 전 단계입니다. 식습관 개선하셔야 해요. 식습관 개선. 웃겼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고 캔커피로 잠을 깨우는 제가 무슨 식습관 개선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몸은 망가져갔습니다. 일할수록 줄어드는 기력. 악순환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일하기 힘들고, 일하기 힘드니 돈을 덜 벌고, 대출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에 남아있던 아파트 대출. 7년 동안 원금을 얼마나 갚았을까요? 겨우 2천만 원입니다. 남은 대출금 3천만 원. 여전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우리 부부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까요? 제 대리운전 수입 월 평균 150만 원, 84개월 1억 2,600만 원. 아내 마트 월급 150만 원, 10개월 1,500만 원. 연금 130만 원, 12개월 1,560만 원. 1억이 넘는 돈을 벌었는데 통장에 남은 건 얼마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건보료, 대출 이자, 관리비, 생활비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 떼어주고 남았던 마지막 보루 그 6천만 원까지 7년의 세월 속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돈보다 건보료와 이자가 더 무거웠고 부족한 생활비를 남은 퇴직금에서 야금야금 꺼내 쓰다 보니 결국 잔고는 영원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우리는 돈을 번 게 아니었습니다. 제 무릎, 제 위장, 제 수면, 제 자존심과 맞바꿔서 그해 겨울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과로입니다. 빈혈도 있고요. 좀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내를 집에 데려와 누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만 쉬었다 다시 나갈게요. 안 돼. 당신은 이제 쉬어야 해. 하지만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이러다 우리 둘 다 길바닥에서 쓰러지겠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이 순간에도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면 아버지, 우리 이번 달에도 생활비 빠듯해 죽겠어요 라는 소리부터 먼저 들려올 게 뻔했으니까요. 자식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들 자기 삶을 버티느라 여유가 없었을 뿐이겠죠. 돌이켜보면 제가 먼저 괜찮다고 말했고 제가 먼저 버틸 수 있다고 믿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을 제가 먼저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앱이 사라졌습니다. 7년 동안 제 삶을 지배했던 그 앱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우리 다른 길 찾아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64세.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앱을 삭제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켰던 그 앱, 새벽까지 앱이 울리길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게 사라지니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내는 마트를 그만뒀습니다. 의사가 절대 쉬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자리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검색 결과가 몇 개 나왔습니다. 대부분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이었습니다. 학교 안전 도우미 모집.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 교통 안전지도. 근무 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월급 60만 원.
대리운전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루 3시간 반. 나머지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위험도 없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철 씨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내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실버 복지관 보조 인력 모집.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 보조, 청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 근무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급 65만 원. 마트에서 하루 8시간 서 있던 일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도 합격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학교 안전 도우미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노란 조끼를 입고 신호봉을 들었습니다. 애들아, 차 조심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저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리운전 손님들에게 아저씨라고 불리고 무시당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새벽 6시에나 집에 들어와 지쳐 잠들어 있던 시간. 오전 9시에 깨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잠을 잤습니다. 몸이 편했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오후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오후 3시 근무 종료.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땠어요? 좋았어. 당신은? 저도 좋았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7년 만에 같은 시간대에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저녁을 같이 먹네요. 그러게요. 얼마 만인지.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월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월급 60만 원, 아내 월급 65만 원, 연금 130만 원, 합계 255만 원. 대리운전 할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는 줄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건보료가 내려갔습니다. 고정 지출을 빼고 나니 대리운전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플랫폼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프로 멤버십 비용이 안 드니까요. 계산이 되는 삶. 다음 달을 예측할 수 있는 삶. 적어도 이제는 우편함에 꽂힌 봉투를 보고 손을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사는 것 같죠? 그래요. 돈은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내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돈은 적습니다. 대리운전 할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다음 달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몸이 어떨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할 때는 매일이 도박이었습니다. 오늘 얼마 벌지, 사고 날지, 몸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7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퇴직 후 일자리를 고민하시는 시니어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년을 잃었습니다. 7년 동안 제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제 자존심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2019년 퇴직하고 일자리를 찾을 때 저는 눈높이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부장이었던 사람이 경비를? 청소를?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선택한 건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리운전은 경비나 청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리운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시장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되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코로나가 터져도 저는 곧 좋아질 거야 라며 버텼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일자리는 많이 버는 곳이 아닙니다. 내일의 내 몸을 보장해주는 곳입니다. 다음 달을 계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60대의 자존심보다 70대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들을 찾아보세요. 학교 안전 도우미, 복지관 보조, 공원 관리, 도서관 사서 보조.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입니다. 그게 더 소중합니다. 그 7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안정적인 일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세요. 7년 만에 되찾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돈은 적지만 사람답게 삽니다. 계산이 되는 삶, 존중받는 삶, 건강한 삶,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찾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